형법 강의할 때는, 특히 총론 강의할 때는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자, 오늘은 책임의 마지막입니다. 책임이 뭐라고요? 책임이 뭐라고? 그렇지. 비난 가능성. 행위자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인데, 어떻게 하면 이 비난 가능성이 나온다고요? 우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책임 능력,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고 자기가 지금 위법하다는 걸 알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위법을 포기하고 적법적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야 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법적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요 기대 가능성, 이게 바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입니다. 이 기대 가능성의 예로 내가 뭘 들어줬어요? 자기 딸을 납치해다가 B집에 가서 국법급 문화재를 훔쳐오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 대한민국 어떤 아버지건 갈 겁니다, 훔치러. 바로 이때 이 아버지의 행동은 엄연히 절도죄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법에 위반되며, 알아 아버지도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바로 이때 그 아버지한테 법이 적법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 네 자식의 목숨을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목숨을 포기하겠어? 자기 목숨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겠지.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책임 능력이 아예 없거나 책임 무능력자, 심신상실자와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자, 그것도 시험에 나와서 14세 이하로, 이건 아예 책임 능력이 없어서 무죄고,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이거는 한정 책임 능력자로서 형법상 책임을 조금 덜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을 감경합니다.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을 인식해야지. 인식하지 못하면 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위법이 성립되는데, 단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인 판례와 대표적인 거 교장 선생님 양귀비 재배 사건, 군부대에서 유리저장시설을 만든 사건, 이런 것들, 또 위법성의 정당한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인정된 사건들,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봤지만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같은 새빨간 글씨가 찍혀있는 결정서까지, 법원이 보낸 결정서까지 보고도 그 결정서에 위반을 했다면, 이건 아무리 변호사의 자문이 거쳤다 하더라도 착오의 정당한 이유 인정 안 됩니다. 또 레스토랑에서 청소년을 고용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면서 술 판단 얘기를 싹 빼고 질문을 한 거, 요건 안 돼. 혹시 우리 유명한 도봉구청 미숫가루 사건처럼 구청에 미숫가루 제조 가공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을 가공했다든가, 이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만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편 마지막 기대 가능성. 사실 이 기대 가능성은 형법상 책임에 들어간 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이 기대 가능성은 아예 없었고,
기대 가능성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고의 과실이 있었어요. 고의 과실이. 그런데 알다시피 그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가서 골동품을 훔쳐온 아버지 행동이 고의 과실이 있잖아. 자기가 지금 남의 물건을 훔쳐온다는 절도죄 구성 요건을 다 인식하고 있었고 위법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고의도 있었거든.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난 이거 훔쳐야 돼 하고 고의 다 있는데도 그런 아버지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뭐요? 아무리 고의 과실이 있더라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위 말하는 규범적 책임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기대 가능성이 비난 가능성의 뭐가 돼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기대 가능성이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봐서 행위자가 위법 행위를 안 하고 적법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때 규범적 책임론에 의하면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비난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 뒷부분, 이거 시험에 더 번 나온 거죠. 수험생이 우연히, 요게 또 키워드야. 우연히 알아야 돼요. 사전에 조직적으로 시험 문제를 빼돌린 건 기대 가능성 인정됐습니다. 우연히 정답을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특히 경찰 학생들이 쥐약, 영어 그래서 경험상 학생을 내 시야로 재단하는 건 옳지 않지만 대부분 확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영어가 한 남학생 80 넘고 여학생 90이 넘는 학생이 적어도 필기에서 떨어지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조금만 하면 다들 합격해. 더군다나 요즘처럼 조종 과목, 영어 국사를 뺀 나머지 조종 과목은 100점 맞아봐야 조종 점수 들어가면 70이나 60점대 후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향가 없거든. 그런데 영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가 우연히 영어 정답을 다 알았다 합시다. 20문제를 1번부터 10번까지는 1번, 11번부터 20번까지는 2번이야. 우연의 일치로 정답을 알았다 칩시다. 여러분이 그 수험생이라면 시험장에 가서 1번 문제 풀 때 자기가 보기에는 3번 같아. 근데 알고 있는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 체크하겠어? 3번 체크하겠어? 수험생한테 그 3번을 체크하라는 건 또라이 아니면 거기다 1번 정답을 알면서 내 실력대로 풀었으면 3번 이렇게 체크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쌀 2봉지를 샀는데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8kg짜리 2봉지를 샀는데 한 봉밖에 계산을 안 한 거야. 집에 와서 가만히 봤더니 계산할 때는 그렇게 잘 안 보거든. 그래가지고 뭐야 나중에 이거 전화를 걸었지 하나가 덜 계산된 것 같다 그러더니 그 담당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그런 거 별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얘기했죠. 2만 원에 쪽팔리게 내가 2만 원 때문에 이걸 내가 2만 원 원래 그러면 무슨 죄예요? 형법에서 우리 배우잖아. 그렇지. 점유이탈물 횡령죄야. 범죄행위라고. 내가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얘기는 안 했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까지 2만 원 때문에 내가 점유이탈물 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짓을 하나? 그래서 점잖게 얘기했지. 내가 하나 빠져가지고 이거 빠뜨리는 사람 거기서 문제되고 물어낼 거 아니냐. 난 물어내는 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편할 때 오시라고 AS 접수처에다 얘기해 놓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카드 들고 가서 하나 더 계산했습니다. 고맙다고 하나 주더라고. 요만한 담요 비슷한 거 하나 주더라고요. 나 기대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까짓 2만 원 얼마든지 다음에 가서 계산할 수 있는데도 계산하고 개겼다면 요거 부작위에 의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강남에서 떡볶이인가 뭘 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찍은 거야.
5천 원을 내는 사람한테 그걸 5만 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5천 원짜리를 5만 원짜리를 5천 원짜리인 것처럼 계산을 해줘 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열에 한두 명이 5만 원을 돌려주고 열에 8, 9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야? 알면서도 가져가면 받아가면 무슨 죄? 사기.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되고, 모르고 가져갔다가 나중에 5만 원 이걸 알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도덕적 의식이 결여됐는가를 딱 보면 알 수 있어. 최소한도 7, 8명이 돌려주고 2, 3명이 가져가야지, 한두 명이 돌려주고 8, 9이 가져갔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가 14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고 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그런 나라지 뭐야. 그렇게 도덕적인 잣대가 엄격했다면 이명박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지. 그때 당시 안 한 건데 지금 이제 나오죠. 다스 사건 나오죠. 세상에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박이 광운대학교에서 지 입으로 얘기했어. 이거 내가 세운 회사니까 투자 많이 하라고. 그래놓고 먹튀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 거기 투자했다가 요독 투자했다 날려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다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웬만한 행동들은 다 기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연히 정답을 알게 된 수험생한테 틀린 정답을 체크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대 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기대 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대 가능성은 원래는 고의과실과는 별개의 책임 요소이다, 또는 고의과실 빼버리고 고의과실은 구성 요건으로 가버리고 이제 기대 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단 보통은 네 번째 줄, 책임의 적극적 요소가 아니라 책임 능력과 책임 조건, 위법성의 인식입니다. 책임 능력과 위법성의 인식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데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 조각 사유설이 다수설입니다. 3. 시험에 나와서 적법행위가 기대 가능한가 여부는 평균인을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균인, 일반 평균인을 기준으로 과연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을 행위자의 입장에 놨다면 과연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내가 시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평균인이 8, 9이 돈을 안 돌려준다는 거야. 나중에 보면 판례도 바뀌어야지, 대다수가 그렇게 되면 판례도 바뀌든가 해야지. 그래서 바로 아래 판례 특공고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을 두고 이 평균인이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과연 적법행위가 가능했었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서 일단 1. 총칙상 기대 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서 강요된 행위, 내가 예로 들었던 바로 자기 딸을 납치해다 죽인다는데 어느 부모가 훔치러 안 가겠느냐고. 그 다음 과잉방위, 과잉피난의 특수한 경우, 이게 뭐죠? 뒤에 학생. 일단 과잉방위, 과잉피난은 정당방위, 정당피난이 될 수 없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지만,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 임의적 감면이죠.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하다가 상당성을 조금 초과했으니까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단 그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그 대표적인 판례가 뭔가, 학생? 과잉방위를 했는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사례. 그렇지?
그렇지. 야간 심야극장 사건, 괴한을 발로 농구하시는 발로 걷어찬 게 심하게 걷어차서 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또 만치 남편 난동 사건. 만치 남편이 식칼을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걸 밀치고 목을 조른다는 것이 심하게 졸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과잉방이지만 도저히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죠. 책임이 조각돼서. 한편 이 기대 가능성이 기울어됐거나 감소로 책임이 감소 소멸되는 경우, 일반적인 과잉방위가 책임이 감소돼서 임의적 감면이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는 1. 기대 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또 3번, 이건 이제 각칙상 기대 가능성이 감소돼서 책임이 강경되는 구체적인 예들이죠. 이제 동그라미 1, 2는 둘 다 총칙상 기대 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는 경우고, 동그라미 3번은 각칙상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로서 도주 원죄죄보다 단순 도주죄가 법정형이 가볍고 위조통화 행사죄보다는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 행사죄 법정형이 가벼운 거.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 살인죄나 보통 유기죄보다 가벼운 이유가 전부 다 기대 가능성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주 원죄죄보다 단순 도주죄가 법정형이 가볍다. 자, 상식적으로 보면 A가 B가 도주를 하면 얘는 이제 도주죄고 얘를 도와주는 게 도주 원죄거든. 요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남이 저지르는 범죄를 도와주면 원래는 방조범인데 이 A가 B의 도주를 도와주면 이건 도주죄 방조범이 아니라 도주 원죄죄라는 범죄의 정범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비록 도주를 원조했지만 성격이 뭐요? 방조거든. 남을 도와주는 성격이 방조의 형태에 해당되는데 도주 원죄죄라는 별도 조문을 특별히 둬서 처벌하는 건데 결국 방조를 처벌하는 거거든. 근데 원래 방조는 정범보다 좀 가벼워요. 그런데 이 도주죄를 저지른 B와 도주죄를 저지르는 A, B를 도와준 A는 일반적인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정범보다는 특히 방조범은 형이 가볍거든. 근데 무려 10배 이상 무거워요. 얘가 10배 이상 무겁다고. 왜냐하면 얘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고 얘는 충분히 기대 가능성이 있는 자이거든. 자, 사람이나 개나 요즘에 이제 개들도 많이 키우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과연 아파트에서 그 개를 아파트 안에서 키우는 게 개의 행복이냐?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개란 산과 들에서 마음껏 뛰노는 게 제일 행복이지. 그 좁은 공간에 갇히면 이건 징역살이나 다름없지 뭐. 하물며 개나 동물들도 갇혀 있으면 어딘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싶은 게 본능일진데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깜빵에 가둬놓으면 밖에 나가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건 본능의 발현이기 때문에 도주하더라도 이 본능 때문에 도주했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얘는 밖에 있는 놈이 얘를 왜 도와줘? 얘는 안 도와줘도 되고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 혹시 자기 처나 자식이란 모를까? 충분히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방조는 정범보다 가벼웠지만 이건 기대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법정형이 10배 이상 무겁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A가 통화를 위조해서 B한테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경우와 갑이 어느 날 상점에서 밤에 물건을 구입하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냈는데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거스름돈 7만 원이 다 가짜인 거야. 나중에 발급 밑에서 봤더니 요게 바로 받을 때부터 알았다면 뭐라고 그랬어? 이거 이상한 돈이네. 이거 이상한 다른 거로 주세요. 이거 좀 가짜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받자마자 알았다면 그랬을 텐데 깜깜해서 몰라가지고 대충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가짜인 것 같아. 자, 정상적이라면 값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상점 가서 돌려달라고 바꿔달라고 하면 원래는 바꿔줘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점 주인이 바꿔줍니까? 미친 거 아니야? 어제 무슨 뭐 난 당신 얼굴도 몰라. 그리고 돈 이상하면 어제 얘기했어야지. 지금 오면 당신이 어디 가서 다른 돈 갖고 온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안 줄 겁니다, 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돼. 이거 이상한 위조 화폐 같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7만 원 진짜 돈으로 줘 안 줘? 안 줘요. 오히려 짜증내. 여기 놓고 가라고. 적어놓고 가라고. 짜증내. 아니 자기는 7만 원 날리고 경찰서까지 버스비 부담하고 가서 시간 뺏기고 신고하는데 좋지 않은 소리만 듣고 의심까지 받아. 당신이 혹시 그거 당신이 만든 거 아니야? 의심까지 받아. 짜증나게. 자, 여기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이씨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용돈 준 건데 7만 원 날리면 내가 또 달라야 되고 부모님 앞에 면이 안 서거든. 그러니까 아이씨 나도 모르겠어. 나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나도 깜깜한 밤에 이거 사용해 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만 손해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가짜 돈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을한테 진짜 돈인 것처럼 사용했다면 이걸 짧게 줄여서 지정행사죄라고 합니다. 자, 누구의 적법행위가 기대 가능성이 높아요? A. 이놈은 이런 손해볼 일도 없는데 위조 화폐를 막 사용한 놈이고 이건 너무 억울한 놈이거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행사죄보다는 지정행사죄가 기대 가능성이 훨씬 감경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아살해죄나 영아유기죄는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기대 가능성이 감경돼서 형이 감경되는 겁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에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 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지만 상관의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경우, 자 우리 배웠죠? 혹시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 맨 앞에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는 없는데 형법 수험생이라면 내가 늘 얘기했지,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없었던 걸까? 여길까? 여길까? 적법이죠.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르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검사 지시를 받고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체포감금죄 구속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적법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러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면 명령 자체가 위법이니 절대 적법행위가 될 수는 없고 위법성 갖추고, 그 다음 어디서 그 상관의 명령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도저히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는 거역하고 싶어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2번 의무의 충돌의 경우에는 똑같은 의무여야 되는데 혹시 고가치와 저가치 의무가 충돌하면 당연히 고가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고가치 의무를 이행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다면 목숨을 포기하면서 고가치 의무를 이행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죠. 이때는 저가치 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책임 조각될 수 있고, 또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강요된 행위, 자기 딸을 납치에다가 죽인다고 하면 기대 가능성이 없지만 혹시 자기가 키우던 개를 납치에다 죽인다고 하면 기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보통 사람들은. 아니 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요? 단 사람에 따라 달라. 그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더군다나 그런 사람 봤어. 이혼을 당해. 애를 못 낳아서 이혼을 당하고 이제 이혼 서류상 정리는 안 됐는데 별거를 시작하면서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이제 자기 애를 못 낳는, 남자들이 이해 못하지. 여자가 애 못 낳는다는 건 남자로서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 이상이거든. 그래서
개를 키우는데 그 개는 거의 뭐 자식과 다를 바 없는 거거든. 그런 아줌마한테 뭐 그 개를 납치해다가 뭐 어디 가서 물건 훔쳐오라고 하면 그 아줌마 훔쳐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뭐니까 그 개는 자기 자식과 다를 바 없으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신체 이외 법익에 대해서도 책임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아주 흔치는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가능은 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판례 정리를 보면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 경우에요. 훨씬 적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보다 훨씬 적죠. 1. 시험에 나온 거야. 2번이나 수학여행으로 온 대학교 3학년 34명 중 일부만은 학생증을 확인하고 성년임을 확인한 다음 입장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그 한 명까지 주민등록증을 다 까야 된다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대학교 3학년이야. 그러면 혹시 대학교 1, 2학년은 뭐가 있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끼어 있을 수 있지만 대학교 3학년쯤 되면 아무리 대학을 좀 일찍 갔다 하더라도 뭐 다 20세 넘었거든. 그리고 한 7명은 검사했어. 쫙 검사를 했더니 한 7명이 전부 뭐 21세, 22세야. 그러니까 아유 전부 다 같은 동급생이에요. 좀 들어갑시다 빨리. 그러니까 뭐 7명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세요. 근데 그중에 여학생 하나가 19세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지만 그 전에 20세 미만이었거든. 그때 87년도에 20세였으니까 19세 뭐 한 10개월짜리가 하나 있었던 거지. 요게 뭐가 된 거야?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 허용행위가 된 겁니다. 자, 이때 바로 그 나이트클럽 직원들한테 34명의 학생증을 전부 까봐야 된다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7, 8명이 다 넘었으니까 동급생이니까 다들 비슷한 나이겠거니 라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 판례가 아까 얘기했던 우연히 정답을 알게 된 수험생이 뭐 암기한 그 정답을 기입한 거 기대 가능성 없죠. 3번 기관 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북괴에 납북되고 북괴에 끌려가 가지고 평양 방송에 나가 가지고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동조하며 우리나라 뭐 정보를 제공해 준 경우 자 이때 적법행위를 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빨갱이들이 평양방송 가서 김정은이 찬양하라고 하는데 난 못한다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리고 총 맞아 죽습니까? 장렬히 하지 안 할 수밖에 없지 안 할 수 없지. 그래서 어거지로 했다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북한 가가지고 전부 평양 사투리 쓰는 것들이 안 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안 할 사람이 어딨어.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다 뭐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버티지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정몽주가 죽을 줄 알고도 이방원의 제의를 거절해가지고 뭐 장렬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상 이름이 남지.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아까 봤듯이 기대 가능성은 누굴 기준으로? 영웅을 기준으로 하는 게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영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대 가능성 없습니다. 네 번째도 역시 뭐요? 도저히 회사가 쫄딱 망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퇴직금을 못 줬다면 원래 월급하고 퇴직금 안 주면 처벌받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러나 고의로 그랬다면 모를까? 뭐 도저히 회사가 쫄딱 망해서 도저히 안 됐다면 이건 뭐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걸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지. 5번은 이런 걸 뭐하러 넣어놓나 아직까지. 5번이 뭐요? 간통이야 간통. 간통은 지금 애당초 뭐 죄가 안 되는데 개뿔 무슨 기대 가능성이 뭐 있어. 5번은 빼세요. 그냥 처녀 신분으로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이혼한 남편이 혼인이 부활된 거야. 법적으로 이혼까지 다 됐는데 혼인이 부활됐어. 죽은 줄 알았던 부인이 되돌아와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혼인이 부활됐으니 전처한테 가세요 그럽니까? 이미 여태까지 남편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같이 동거 생활을 계속했다면 뭐 간통이고 그게 법적으로 간통 아닙니까? 간통이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러나 지금 필요가 없어요. 간통이 죄가 안 되는데 뭐. 자, 그다음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인정돼서 유죄가 된 사례들이죠. 바로 탄약 창고 보초가 포탄 피를 상급자가 그 주로 옛날에 뭐 인사계 주임 상사 이런 사람들이 포탄 피를 절취하는 걸 목격하고도 뭐 제지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 기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지. 어디 포탄피를 가져가느냐고 제지했어야지. 사실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좀 힘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포탄피를 훔쳐갔다면 뭐 군용물 절도고 보초병이 훔쳐가는 포탄피를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면 이거 뭐 절도 방조예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조금 딱하지만 군대 갔다 지금 뭐 휴가를 나왔는데 온 가족이 행방불명이 된 거야. 처하고 자식들이. 그러니 환장하지. 남자로서는 어떻게든 처자식을 찾고 싶었지만 그래서 귀대하지 않은 거지. 이게 뭐가 된 거야? 탈령이 된 거예요. 자, 딱하기는 하지만 뭐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귀대를 하고 부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다시 뭐 외박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찾아든가 해야지. 일단은 귀대를 했어야지. 그 다음 유명한 3번 중앙정보부 장이 김재규죠. 자기 두 수행원 둘 다 현역 군인으로서 중앙정보부장의 뭐 비서관으로 있던 자입니다. 박모식이 대령 둘이었어요. 그 얘기는 알죠? 김재규가 궁정동에 들어가면서 자기 수행 비서들한테 뭐 혹시 궁정동에서 총성이 울리면 경원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김재규 지시에 따라서 정말 총성이 울리니까 경원들하고 다 선후배 동기 그런 사이야. 육사 선후배들 아주 친한 동기도 있고. 근데 얘들은 이제 설마 중정 수행원들이 자기를 쏠 줄은 상상도 못하고 대기실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얘들 둘은 M16 총을 실탄 장정해 해가지고 가까이다 놓고 있었지. 김재규 지시를 받고. 그러다가 정말 총성이 울리니까 설마 했는데 울리니까 둘이서 M16을 갖고 경원들을 다 사살한 사건입니다. 자, 요게 바로 뭐 중앙정보부장의 위법한 명령이고 절대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중앙정보부장의 명령이 뭐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책임이 조각될 여지가 조금은 있지만 안 되지. 사람을 죽이는 게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라 살인을 했다면 역시 뭐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유명한 대통령 경호원들 사살 사건이요. 11.26 사건. 그 다음 회사 사장 비서 장영자입니다. 장영자 비서가 여러분들 이제 모르죠. 유명한 여자입니다. 장영자. 지금 또 깜빵에 있어. 이 장영자 사장이 비서한테 꽤 큰 회사 사장이었어요. 비서한테 돈 5천만 원인가를 주면서 세무공무원 갑공무원한테 이거 뭐 돈을 전달해 라고 했더니 돈 5천만 원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갑은 뭐 술했죄, 비서는 뭐 직례죄, 장영자는 뭐 직례교사가 된 겁니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비서 입장에서 사장의 지시를 뭐 거절하기가 힘들었지 불가능한 건 아니었거든. 거절하기가 힘든 거하고 불가능한 건 달라요. 그래서 유명한 장영자 사건에서 아무리 사장 지시를 하더라도 뇌물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라는 지시는 이거 뭐 거절했어야죠.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 있는 부하 직원이 상사의 범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마찬가지로 역시 뭐 기대 가능성이 있고요. 6.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도 이거 뭐 바로 아래줄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 진술했다면 뭐 위증죄 성립됩니다.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하라고? 증언 거부하라고 했는데 그럼 증언을 거부할 일이지
왜 증언을 거부 안 하고 증언하겠다고 하면서 선서하고 왜 위증을 해? 차라리 증언을 거부할 일이지. 이거 기대 가능성이 있어요. 단 중요한 판례인데 반대 판례입니다. 위증을 하긴 했는데 얘가 뭐 증언 거부권을 고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증언을 하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증언하면서 증언을 했다간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날 것 같으니까 위증을 한 거야. 이거 뭐 기대 가능성 없어서 무죄 인정한 판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언 거부권을 고집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 무죄 아닙니다. 뭐 몰랐고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증언은 안 할 거라고 인정될 경우 이때 위증죄가 되는 거고, 반대 판례도 또 있어. 알고 있었고 증언 거부권을 고집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증언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면 이때는 뭐 이때는 기대 가능성이 인정돼서 위증죄 유죄 인정됐고, 몰랐고 이것만 고집받았더라면 그런 위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인정될 때만 뭐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판례요. 저거 전원합치의 판례고. 다음 페이지에 10번 통일원 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도 북한 주민과 접촉한 거.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양심적 11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병역 거부를 한 거. 자, 요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인정됐습니다. 전원합치의 판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안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워낙 뭐 인적 자원이 좀 남아 도니까 뭐 요즘에 이제 뭐 의무 기간도 줄이고 뭐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요거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다고 해서 병역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면 그럼 군대 간 사람 뭐가 되는 거야? 최소한도 뭐 똑같은 기간 동안 어디 가서 뭐 병역 대신 다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지. 그 대신 예를 들면 뭐 양로원이나 정신박약아 시설에 가가지고 계속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사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그거 꺼민도 아니거든. 사실은 군대 내무반 생활에 비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어쨌건 아직까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12번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 자금 압박을 받아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거. 자, 조금 아까 뭐 앞 페이지의 4번에 이건 도저히 안 될 때 얘기고, 이건 뭐 조금 경영이 어렵다고 퇴직금과 월급을 주지 않았다면 이건 기대 가능성이 있어요. 13번 자신의 강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한 경우. 자, 이건 만일 A와 B가 살인죄의 공범이고 A도로 법정에 나와서 B의 살인 범죄를 증언하라는 건 이건 뭐 B 혼자 죽였나? A하고 같이 죽였는데 B의 살인 범죄를 증언하라는 건 곧 자신의 범죄까지 털어놓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기대 가능성 없지. 그런데 지금 여기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증언 거부권을 고집하지 못해서 몰랐고 이랬다면 이건 기대 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예요. 그런데 얘는 이미 유죄가 확정됐어. 유죄가 확정이 됐다고. 알다시피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고 기판력이 발생한 재판은 아무도 손 못 대, 못 바꿔.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B 법정에 가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더라도 이미 확정된 유죄는 더 무겁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조두순 징역 12년을 무기형으로 바꿔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들어갔지만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건 일사부재리 효력에다가 뭐까지 유죄 판결까지 확정 판결의 기판력까지를 다 날려보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누구죠? 조국 수석이 그건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대신 국민들이 염려하는 조두순이 나와가지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흉악한 놈이니까 또 나영이나 어린애들한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염려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전자발찌라든가 보호관찰 등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하겠다라는 말로 끝냈죠. 못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A가 자기에 대한 범죄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뒤라면 이건 절대 무겁게는 못 바꾸기 때문에 마음껏 진술해도 괜찮은 거거든. 따라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왜 위증을 해? 자기는 이미 확정돼 가지고 더 이상 불리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위증을 하면 위증죄 기대 가능성 인정됩니다. 자, 그다음에 강요된 행위. 바로 이 기대 가능성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강요된 행위예요. 저항할 수 없는, 조문부터 봅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은 자기 딸을 납치해다 죽인다고 하면서 골동품을 훔쳐와라. 이게 바로 강요된 행위거든. 또 이미 앞에서 봤듯이 납북된 어부가 납북이 돼가지고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북한 애들이 하라는 대로 북한 활동을 찬양하고 한 거. 이것도 역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인 겁니다. 법적 성질. 이거 기대 불가능성으로 인한 별개의 책임 조각 사유로 이제 보는 겁니다. 기대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로 보는 거죠. 넘어가서 요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이때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심리적 폭력만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폭력이 뭔지는 우리 행위론 설명할 때 설명했죠. A가 B를 의자에 묶어두고 손에다가 권총을 쥐어주고 손가락을 방아쇠에 올려놓고 손가락 끝에 줄을 연결해가지고 줄을 잡고 있다가 갑이 들어오니까 줄을 당겨가지고 B의 손가락이 뒤로 가게 되고 방아쇠가 당겨져서 총알이 나가서 갑이 죽었습니다. 자, A가 죽인 거야? B가 죽인 거야? A가 죽인 겁니다. 비록 총은 B 손가락에 손에 들어가 있지만 손가락을 당긴 건 B가 아니라 A였거든. B는 손가락 안 당기려고 그게 당겨지면 사람이 죽으니까 버텼지만 줄로 묶어놓은 걸 이걸 무슨 수로 버텨? 자기야 무슨 배트맨이나 무슨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A의 행위이지 B의 행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A의 행위인 거야. 그러나 A가 B의 딸을 납치해다가 갑집에 가서 골동품을 훔쳐오지 않으면 B의 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B가 갑집에 가서 골동품을 훔쳐왔다면 이건 엄연히 B의 행위야. 단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거지. 이런 걸 심리적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폭력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폭력인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인가의 여부는 폭력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폭력의 성질과 수단, 피강요죄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협박이란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고, 이때 이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에 대한 생명신체여야 됩니다. 거긴 타인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다가 타인도 가끔 나오는데 가족 이렇게 많이 나와요. 틀렸어. 순경시험에 그렇게 나왔어.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 NO.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입니다. 이때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비록 내연의 체나 사생자도 특히 내연의 처 같은 경우는 법률상 처는 아니지만 여기 친족에 포함시켜 줍니다. 또
방어할 방법이 없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할 방법이 있다면 이거 뭐 강요된 행위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생명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 신체 밑에다 역시 줄 긋고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대신에 생명 재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순경시험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예문으로 나오면 읽다 보면 그냥 술렁 그냥 넘어가 버려. 체크 못하고. 이건 그래서 내공이 된 학생들은 이걸 읽을 때 뭐 낚시꾼이 찌를 놓고 낚시하다가 이 찌가 딱 움직이면 딱 반응이 오듯이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면 여기 찌가 딱 움직여줘야 돼. 찌가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이지, 자기 또는 가족,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재산 노노 그 두 개 조심하세요. 한편 괄호 3번에 자초한 강제 상태 안 됩니다. 따라서 어로 작업을 하다가 북한 애들한테 끌려갔다면 모를까 지가 북한에 가고 싶어가지고 뭐 일부러 NLL 위에 가가지고 어업 활동을 하다 끌어가니까 뭐 울고 싶은 애 뺨 때려준다고 어우 끌려가네 나 너무 좋다 그래서 끌려간 거라면 뭐 이건 기대 가능성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1번 판례 두 번째 줄 뒷부분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거. 그 다음에 뭐 2번 판례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부분 월선하고자 상의를 하고 일부러 월선 조업을 하다가 납치돼 간 거. 이건 전부 다 뭐 기대 가능성 인정되는 겁니다. 지가 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한편 다음 페이지에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도 구성요건 위법성은 갖춰야 됩니다. 특히 그 폭력 협박과 강요된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효과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자, 이때 바로 A가 B의 딸을 납치해다가 밥집에 가서 골동품을 훔쳐오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경우, 자, B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된다고? 구성요건 위법성은 갖췄지만 뭐가?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이고. 이때 A는 뭐예요? A는 무슨 죄야? 이거 빼고 납치한 체포감금요 빼고 절도 교사 책임이 조각되거나 구성요건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를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얘는 간접정범이 돼. 절도죄 간접정범이 되고. 자, 갑은 B한테 정당방위 할 수 있다 없다? 정당방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왜? 비록 B는 책임은 조각되지만 엄연히 뭐 위법성은 갖고 있으니까 위법하니까 갑 입장에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에 해당돼서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셋 다 중요해? 셋 다 시험에 나왔어. 두 개가 나왔는데 요게 나왔는지 요게 나왔는지 몰라. 하나가 안 나오고 두 개가 나왔다고 순경 기출문제로. 네, 셋 다 중요하다고. 셋 다. 그래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 얘는 간접정범, 얘는 얘한테 정당방위할 수 있다. 단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정당방위 못하고 뭐 긴급 피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겠죠.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런 건 정당방위 가능하다.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판례 정리. 강요된 행위라고 봐서 뭐 책임이 조각된 경우 뭐 첫 번째 판례 아까 봤던 뭐 어로 작업하다가 북한 애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억거지로 거기 뭐 북한을 찬양한 거. 그 다음 2번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 일본으로 몰래 건너가서 소위 밀항을 한 거죠. 갔더니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헬 조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 뭐 지표로 드러났어. IMF 이후에 부자들은 훨씬 부자가 되고
중산층 이하는 더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 지표로 다 드러났어요. 그것도 이명박 박근혜 때 특히 더 심해졌지.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최저임금을 7,500원 왕창 올렸잖아. 일본이 10,000원이 넘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하다못해 가서 편의점 알바만 열심히 해도 한 달에 한 200, 250, 한 300 가까이 벌어. 그러니까 일본 가가지고 몇 년 뭐 알바해서 돈 모으면 뭐 우리나라에 오면 그 돈 갖고 좀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이건 도대체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또 뭐까지 비싸? 임대료도 비싸. 개코나 뭐 먹고 살려면 그 임대료 내야 되는데 웬만한 원룸이 한 5, 60만 원이야. 그럼 120만 원이 원룸 월세 50만 원 내면 개코나 뭘 먹고 갖고 살아. 그래서 얘도 이때 당시 72년도면 한참 이제 우리나라 힘들 때지. 그때만 해도 일본 가면 뭐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일본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갔더니 어디로 끌려간 거야? 조총련 사무실로 끌려간 거야. 자, 일본에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일본에는 많은 이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남한 우리나라하고 친한 인간들하고 또 북한 애들하고 친한 애들이 있어요. 북한 애들하고 친한 애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조총련이고 얘들이 먼저 만들었어. 조총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뭐 아이고 저 조총련 애들이랑 맞설려면 우리 남한 대한민국 사람하고 좀 친한 사람들로 또 역시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위 거류민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얘가 일본 가면 돈 많이 벌다는 18살밖에 안 된 놈이 끌려가서 봤더니 조총련 지하실에 가가지고 뭐 전부 말투가 뭐 북한 말투 쓰는 놈들이 와가지고 총관나 새끼 여기다 빨리 서명하라고 샹. 자 18살밖에 안 된 놈이 거기 가가지고 생면부진 놈들 더군다나 북한 사투리 팍팍 쓴 놈들이 사인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인했다면 이건 뭐 자기 스스로 북한에 뭐 조총련에 가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거지로 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거. 이거 뭐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 조각입니다. 한편 3번 남편의 계속적인 구타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비록 무고죄를 저질렀다지만 뭐 기대 가능성이 없지. 남편이 패는데 어떻게 해. 거기다 그냥 서명해야지. 한편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 기대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상사 지시에 의해서 휘발유 등 군용물에 불법 매각한 거. 아무리 상사가 지시를 하더라도 뭐 군용물을 불법 매각하면 이게 횡령죄나 군용물 절도가 되는데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요된 행위 아닙니다. 2번 유명한 카알기 폭파 사건이죠. 김현희가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뭐 세뇌 교육을 받고 카알기 폭파 지시를 받고 카알기를 폭파한 거. 이거 강요된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딱하긴 하지만 민항기를 폭파하면 수백 명이 죽습니다. 수백 명이 죽는 범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아무리 북한 사람이라도 알거든. 역시 5번 유명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죠. 대공수사단 직원이 상관 박처원 치안감 남영동 대공 분실장입니다. 치안감 지시에 따라서 뭐 박종철 군을 고문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죄명이 뭐야? 죄명이 뭐야? 독직 가혹행위 치사죄요. 그 뒤 은폐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 도덕적으로 더 비난을 받게 되고 이 일이 결국은 유한열 열사의 사망과 함께 뭐 60항정의 도화선이 됐던 겁니다. 이때 내가 젊은 시절이었는데 참 다 알고 있지. 나는 다 알고 있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뭐 별로 중요한 판례 없습니다.
자, 미술원. 이건 조금 쉬었다 갑시다. 10분 쉬었다 갑시다.